뭐 GDP 계산 어떻게 할 거냐, 물가 계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여기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쿠치네츠 커브라는 게 쿠치네츠 곡선. 이게 뭐냐면, 이 소득이 막 증가하는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아까 어떻게 됐다고 하죠? 소득은 그래, 증가하는 건 알았다. 근데 아까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잖아요. 소득이 양극화라든가,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다. 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보니까, 이거 시행령으로 좀 처음에 보니까, 소득이 자꾸 높아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사회 양극화,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되더라. 근데 어느 순간을 지나면, 변곡점을 지나면, 이게 다시 또 개선되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그 어떤,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전 세계과를 그냥 단편적으로 딱 잘라서 그렇다 이런 거예요. 실제 뭐 이게 우리 그 과학적인 실증 분석에서 어떤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아니다.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꼭 국제기구들이 믿어서 일단 성장 열심히 하자. 우선 성장 첫 번째, 그 다음에 사회구는 두 번째, 또는 그 다음에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의 연구는 IMF나 이런 데서 나온 연구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평등도가 너무 높으면 성장에 도리어 저해운이 된다. 불평등도를 가능하면 낮춰줘야지만 성장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 더 심한 거는 두 개 다 IMF 학자들이에요. IMF 하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많이 지지하고 그것을 사실은 기능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국제 기구잖아요. 우리 그 전 세계 공항 1929년에 공항이 있기 전에 한 10년 동안이라든가 아니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소득 양극화, 부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부자들은 자꾸 더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사실은 제가 뭐 유튜브 방송 이런 투자 방송 이런 데도 가끔 나가기도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세계 대공황이 있기 전에 보면 어땠냐면 그 당시에 이미 어떤 주식가격 막 버블이 나타나고 부동산 가격 버블이 막 나타나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팍 터진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됐느냐 보니까 막 우선 이때 하나 볼까요? 그때 시간이 제가 없어서 얼마나 볼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막 소위 그 대량 생산 방식이 막 도입이 돼요. 기계가 막 도입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어떤 협상성도 줄어들고 상대적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막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 기업들의 뭐 주가도 막 높아지고 부동산이 막 높아졌는데 정작 그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소득이 상당히 줄어드니까. 그럼 어느 순간 보니까 재고가 너무 쌓였네? 그 어느 순간 이건 아니네 해가지고 10월에 들어서 가지고 뭐 블랙 서스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은 목요일이 이러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공황 상태로 한 10년 넘게 가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서도 이게 사실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는 맞아 소득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막 투자를 하다가 쫓아가다가 다 물리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도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특히 이제 얘기하는 신용이 나쁜 사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태다. 서브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돈을 빌려다가 부동산 투자하다가 이제 다 그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러한 준공황 상태까지 간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이때와 너무 비슷하다 하는 얘기를 꼭 제가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자꾸 어려워져. 주식 가격이 막 떴죠? 부동산 가격이 떴죠? 이렇게 되면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가지고 거기 따라갔죠. 주식도 따라가고 부동산 따라갔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특히 많이 했다고 영끌이. 이 영끌이 한 사람들이 지금 다 물렸어요. 지금. 그게 터지면은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우리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있기 전 상황 지금 막 터지기 직전 상황과 너무 유사한 많은 면이 많아서 정말 걱정이죠. 우리나라
시간이 허락되면 한 말씀.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정말 이건 뭐 삼각파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막 한 5, 6개의 파도가 막 정말 지체만한 게 지금 뭐 몰려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자체적으로 아까 그 뭐 연끌이 하면서 뭐 사실은 지난 한 5년, 6년 동안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하고 다 올랐어요. 1869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GDP보다 더 많아요. 기업 부채도 비슷하게 많아요. GDP 대비 다투게 너무 많아요. 그게 다 차례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다 가계부채 누가 그걸 많이 늘렸냐? 젊은 20대, 30대들이 많이 늘렸어요. 그 사람 돈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영어로 얘기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으로 지금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그러다가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게 처음에는 자산 가격 버블로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플레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인플레를 잡으려고 이제 세계 각 중앙은행들이 돈을 막 줄이려고 해요. 그 금리를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금리 부담을 다 누가 져요? 그런 돈 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신용이 나쁜 사람들은 그 갚을 여력이 없어가지고 부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창용 그 총리는 참 내가 걱정인데 지난번에 0.25%포인트 올리는 거 보고 정말 이게 너무한다 이거 한 0.5% 최고 올려야 될 텐데 이미 지금 2.5% 그래서 양쪽이 똑같거든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근데 미국 솔직히 갑자기 지난 며칠 전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바람에 3.25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2.5예요. 다음에 지금 앞으로 2차례 남았는데 두 번 더 0.25 올리겠다고 공언까지 했어요. 그거 올려가지고는 나중에 연말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0.75 한 번 더 올리고 최소 0.5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한 4.5, 4.75 될 텐데 우리는 결국 뭐 3.0 돼가지고 그 금리 격차가 그 심한데 우리나라 신용이 더 높으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막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그 한 4,300억 달러 정도 있는데 그 돈을 계속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외환위기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면 외환위기 상태로 가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면 그 사람들의 위자 부담 때문에 금융위기로 가고 이거 정말 딜레마 상황에 지금 현재 와 있다. 그걸 살리기 위해서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한일협회에서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멀쩡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경기가. 네?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 유럽, 중국, 아시아, 일본이죠. 경기가 다 나빠요. 미국 정도가 아직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도 금리를 막 높이면서 곧 경기 침체로 전환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수출을 해서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수출해야지 그냥 고용도 늘리고 그래가지고 외환보유도 늘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어떻게 나가볼 수도 있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정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미 97년 외환위기 상황 이상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사실은 뭐 지난해 말부터 제가 사실은 뭐 신문에도 이렇게 글도 내고 해가지고 그때 이 그 당시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같은 데를 못하면 뭐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하다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 막 해요. 이게 왜 트랜지토리냐? 그때 이미 6% 8%막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이미 4, 5월부터 이건 그렇지 않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요인은 한 5개 요인 때문에 내가 제시해놨던 요인은 계속 높아질 거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앞으로 굉장히 힘드니까 안전벨트 단단히 매자. 제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예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제가 여기 원래 예정된 미래라고 했잖아요. 예정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미래예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예측하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딴 데로 갔는데 환경도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높아지면 환경도 처음엔 나빠졌다가 나중에 좋아진다고 해서 그 환경의 구춘예측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부 그 수질오염이라든가 공기오염은 그럴 수가 있지만 사실 총량으로 보고 그렇지 않다. 최근에 와서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보면 중국이 지금 뭐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국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소득이 높아져야 저게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일부 뭐 미국이나 유럽은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그냥 기다릴 수만 없다. 소득이 높아지다가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처음에 늘어나서 언젠가 줄어들겠지 이렇게 한가하게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남은 시간은 10년, 20년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을 되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성장 아까 말씀했잖아요. 구치네스 커브라는 성장만 계속 하다 보면 그럼 나의 사회적인 어떤 형평성, 소득 형평성을 따라올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 반대로 여기가 나빠지면 이쪽도 나빠질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9년 세계 대공황이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렇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경의 구치네스 커브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처음에 높아지면 처음엔 좀 나빠진다 나중에 좋아진다 했는데 일부 그러한 어떤 공기나 아니면 수질 오염 물질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산화탄소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1987년 브루틀랜드 보고서라는 것을 유엔에서 이제 보고서로 만들어서 유엔 그 회원국들이 이걸 추진하자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바로 이 경제 성장도 하고 환경의 지속 가능을 높이고 사회적인 형평성도 높이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약간 경제 성장하고 달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잠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이 가야지 잠깐 지금 경기 나쁘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돈을 막 풀어요? 그럼 당장 무슨 약발이 먹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지금 거품을 만들어가지고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문제는 100번이 안 보여서 그래 뭐 이게 그냥 경제성장 GDP라고 치자 그리고 이게 환경의 지속가능성 이해가 이렇다고 치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동시에 만족시킬 거냐 세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제사회가 해봤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만 먼저 하자. 아니면 환경 최고야. 성장도 멈추고 다른 다 멈추자. 이런데 아니면 무슨 얘기야 지금 더블로 나눠야 되지. 예? 그게 바로 사회주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근데 다 세계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시에 그럼 세계를 다 해야 되는데 세계 동시에 할 수 있는 수단은 또 없다. 그래서 제가 지속가능 발전의 트라일레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수단이 없고 각각 하나 하게 되면 다른 게 망가진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두 개씩 잡자. 일석삼조는 불가능하니 일석이조를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재미로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화이트 스완, 블랙 스완, 그린 스완, 뭐 그레이 스완 했는데 우리 네 가지 노말이 사실은 스완이 되는 거예요. 스완, 화이트 스완 하면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는 투자 전문가들은 뭐냐면 예측이 가능한 위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뭐 겨울이 되면 뭐 폭풍우가 오겠네? 미리 대비해야지. 여름이 오면 태풍이 불 수 있겠네? 미리 대비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화이트 스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네 가지 뉴 노말 중에 인구 고령화, 노인 사회가 그렇죠. 이거는 거의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 정도고, 그죠? 기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그러면 인구 구조가 이래 변화해요. 매년 변화는 가이치 가능.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화이트 스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 스완은 뭐냐면 사회 양극화가 생긴 블랙 스완이에요. 저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참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지난번 세계 대공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한번 터졌다면 정말 엄청난 그러한 사회 혼란과 위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뭐 최대 전복이랑 세계 공황이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블랙 스완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건 2021년 작년에 우리 뱅크 포 인터내셔널 세틀먼트가 국제 결제은행이라는 얘기거든요. 세계 갖고 있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결제하는 그런 은행에서 이 소위 지구의 온난화,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그런 어떤 경제적 위험을 측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이 기후 위기를 그린 스완이라고 썼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참 재밌다. 그린 스완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제가 하나 더 스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찾아요. 그게 뭐냐? 디지털 사회가 가져오는 위기. 이건 아무도 안 썼어요. 저밖에. 아직까지는. 이게 뭐냐? 왜 디지털 사회가 왜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위기냐, 위험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기계가 우리를 대신해주고 우리 수명도 늘어나는 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계가 우리의 모든 일을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과 다 대신해주면 우리 나중에 할 게 없어가지고 뭐하죠? 결국은 정부가 주는
그러한 소위 기본소득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돈 주는 사람이 대장이죠. 그 정부는 어떻게 써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게 되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빅브라더 역할을 할 것이다. 동물농장에 돼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까 말한 그 디지털 디바이드, 그 디지털 사회에서 빨리 선두에서 적응하나가는 사람, 그걸 만들어 나가는 사람, 거기에 뒤처진 사람들과의 그 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거야. 마치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 자본가업,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 간의 그런 어떤 계급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또 새로운 그러한 디지털 선도자와 거기에 뒤처지는 사람들 간의 그런 어떤 계급이 존재할 거다.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요? 기계와 인간 간의 그런 격차도 있을 거다. 또 정부, 빅브라더와 그 나머지 사람들. 실제 중국이 지금 빅브라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중국이 결국은 자꾸 경제 구조가 고조화되고 복잡화되면서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돌아올 거다. 왜?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것은 뭐예요? 정부가 모든 자원을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해서 생산하고 또 분배해가지고 소비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규모가 조그마하고 단순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복잡해지면 이걸 결국 어떻게 정부가 못하니까 시장에 맡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정부가 이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AI 분석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중국이 다시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 시진핑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변화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힘드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위험이다. 모든 게 다 위험이다. 그래서 이거 그냥 둘 거냐? 두면 우리는 어쩌면 금세기가 지나기 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 아까 했잖아요. 근데 그냥 발전이 아니라 산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선제 목표가 아까 그 세 개의 그 지속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환경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서 경제가 달라요. 경제가 저는 그냥 경제가 아니라 일반 GDP 성장을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된다. GDP는 뭐예요?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막 입원하고 막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병원 치료 비용이 다 GDP에 잡혀요. 근데 교통사고 당했어요? 교통사고 당하면 앰뷸런스 오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그거 막 풀어놔야 되고 그래서 뭐 거기 또 뭐 그 여러 가지 견인차도 오고 이게 다 GDP에 다 잡혀요. 하다못해 우리가 무슨 음식을 뭐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책을 만들거나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공해물질,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죠. 그럼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도 다 GDP에 잡혀요. 그렇지만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다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도리어 떨어뜨리는 거죠. 후생수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라 빼야 된다. 근데 여기 빼는 것이 되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제가 시간 분이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런 것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제니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미 한 20여 년 전에 만들어서 이걸 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E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N으로. 그러니까 GDP 경제 활동을 하는데 환경 훼손을 하거나 자연자원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 빼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어떤 경제 그것이 단기적인 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후세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네 가지의 원칙을 가졌는데 이 자본사회 환경 이것이 같이 공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어떤 게 하나 앞서가고 하나 뒤쳐져 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것이 자본이 먼저 가거나 아니면 노동이 따로 뭐 독주하거나 아니면 생계가 중요하니까 그걸로만 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결국은 어떤 기술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극복할 수 없어요. 기후위기만 하더라도 탄소가 막 배출되면 무조건 어떻게 넷제로를 하겠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도 해야 되지만 배출되는 그러한 소위 그 온실가스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뭐 이런 기술도 결국 만들어야 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범지구적 연대를 해도 왜? 지금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어때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고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저는 제 삶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참 발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세계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제1의 길, 제3의 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제1의 길은 산업혁명을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사회를 서포트하는 그러한 이념이죠. 그게 바로 우리 경제학에 대한 보존학파,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했던 보존학파. 그러다가 소위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케인즈주의. 그래 최근에 와가지고는 또 신자유주의. 이런 소위 자본 중심주의, 시장 중심주의가 바로 제2의 길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문제가 뭐죠? 사회가 거심해지고 기후 위기 오고 환경 파괴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 특히 사회 양화되고 초기부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노동자 운동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혁명을 하잖아. 노동혁명을 하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사회주의, 제2의 길이라는 거. 제2의 길로 갔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 속에서 계급사회가 있고 근데 또 사실은 경쟁의 효율성 떨어져가지고 시장에도 밀려가지고 결국 부서리는 무너지고 그렇다고 또 환경은 또 그렇게 잘 보존했느냐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근데 제2의 길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90년대 말 토니 블레어 우리 영국 총리가 10년 정도 집권을 했는데 그 당시 집권했던 독일의 슈레더 총리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 두 개를 어떻게 좀 융합해서 윈윈하는 방법으로 가보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슨 자본이 앞서거나 아니면 노동이 앞서거나 네? 아니면 시장이 앞서거나 아니면 국가가 앞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중산층이 많이 커졌고 시민사회가 많이 커졌으니 중산층과 시민사회가 주도가 되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게 바로 제3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지금은 거의 질의면밀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김대중 정권이 소위 생산업 복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제3의 길이에요. 비슷한 시기예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한 것이 1998년이잖아요. 토니 블레어 거의 비슷해요. 1년 정도 차이 나고 사실 그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왜? 그때 IMF 위기가 터지면서 거의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기후 위기까지 오니까 이제는 제1의 길도 아니고 제3의 길도 아니고 이제는 아예 가던 길을 멈추자. 탈성장주의. 성장을 멈추자. 영어로 디그로스 하자 하는 주장이 유럽에서 지금 생태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과연 그게 해당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찾는 길이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쩌면 이미 부자가 된 나라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가난한 나라는 성장을 멈췄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된 사람들은 또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성장의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버리면 아니면 그러면 이미 부자가 된 우리 살만한 기성인들은 또 괜찮아요. 우리 기성층들은. 그렇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대학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졸업해가지고 그럼 일자리를 어디서 찾나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제 사회 길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이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왜 없겠느냐? 제가 찾는 방법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 세 가지 3대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3대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려고 했더니 하나씩 하니까 나머지 두 개가 또 망가지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불렀느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트라일레마다 3중 딜레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 그게 안 되니까 여태까지 그냥 지리멸렬해서 죽게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은 이런 어떻게 보면 네 가지 미우는 재앙을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성장의 두 날개를 한번 달아보자. 4대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3대 목표인데 3대 목표를 기왕이면 2개씩 잘라보자. 한쪽에는 포용 성장을 하고 한쪽은 녹색 성장을 해보자. 포용 성장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녹색 성장도 많이 들어봤죠. 다만 이게 참자를 넣었다는 것은 여기가 이게 일반적인 GDP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Genuine Progress Indicator, 참 성장 지표. 그러니까 경제 GDP를 늘려나가는 가운데 여러 환경 비용, 사회적 비용을 제한하는 그러한 성장을 해보자는 건데 이게 두 가지를 하는 의미가 뭐냐? 이게 사실은 녹색 성장, 그린 그로스인데 제가 두 가지가 사실 제가 원조라면 원조예요. 제가 2005년에 UN SCAP에 있었거든요. UN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제기구가 지역별로 지역 본부가 있는데 아태 지역 본부가 방콕에 있어요. UNSCAP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선임 환경관으로 제가 가 있었어요. 우리 강원대를 휴직하고 그쪽 그냥 UN 직원이에요. 그때 제가 뭘 했느냐면 당시에 아태 지역 환경 장관 회의를 할 때 우리가 그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그린그로스를 하자. 그린그로스 왜 하냐? 경제 성장만 하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나빠진 거예요. 아태 지역이 특히 뭐 동남아 지역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살리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장을 멈춰야 되냐? 성장 멈추기 그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장도 하자, 환경도 살리자. 이거 두 개를 같이 살리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보자. 그게 간단하게 그린 그로스다.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해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녹색 성장이다.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용 성장은 제가 마치 또 2009년에 에이펙 사무국에 나가 있었어요. 에이펙 사무국. 그때도 강원대 휴직을 하고 제가 우리 강원대에 감사하는 일은 국립대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국제기구에 취직을 하면 자동 휴직이에요. 제가 원하는 기관으로. 그래서 그런 데 나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남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용 성장하는데 이게 또 그 당시에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그 형평 성장이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니면 프로포브로스라고 해서 친빈곤 성장이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전에 성장은 다 뭐냐면 떡을 똑같이 나눠서 일단 성장한 다음에 나오면 아웃풋을 떡을 똑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중과해가지고 그걸 똑같이 나눠주죠. 그랬더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동기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바로 포용 성장입니다. 그게 뭐냐? 아까 하나씩 보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SDG 같은 뭐 17개 뭐 목표가 있죠. 아까 세 개를 17개 쪼갠 거예요. 방기문 우리 사무총장한테. 이 쪼개니까 이거는 아까 3개 가지고도 트라이얼 레머가 있는데 17개 있으면 뭐 멀티 레머가 있는 거 이거는 얘가 하나 얘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불평등감 생기면 당연히 아까 그 하나 사회에 들어간 거죠. 뭐 경제 선행급수 이거만 하면 아까 경제잖아요. 다른 게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식수위생만 하다가 다른 거 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마치 하나만 하면 안 된다.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찍으면서 들어가야 된다. 제 생각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포용성장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때가 제가 그 에이펙 사무국에 나갈 때 2009년이에요. 바로 2007년, 8년 이때부터 사실은 포용성장, 인클루시브 그로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기회를 공평하게 하자, 기회를. 국제사회 보니까 기회조차도 공평하지 않아요. 저개발국가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저쪽 산골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요. 교육도 제대로 안 시켜요. 사회활동을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인적 자원의 상당 부분을 낭비하는 거다. 그 사람들 교육을 공평하게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서울 강남이나 있는데 왜 값이 올라요? 그쪽에 인프라 좋은 게 다 들어갔다 그랬죠. 좋은 학교, 좋은 병원, 좋은 인프라 다 있어요. 그게 집값이 오른다고.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얘기한 건가요? 그 얘기 여기서 안 하면.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 강원도를 보니까 저 시골에 살아요. 나 거기 살고 싶어요. 그쪽은 뭐 제대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도 않고 교육도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잖아요. 제가 강원대학교인데 강원대학교가 그러면 상당히 분량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어가 너무 중요한데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외국인이 주변에 많이 있고 학교에도 그런 외국 선생님도 많고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오면 영어를 거의 뭐 원어민 치면 잘해요. 그 영어로 강의하는 게 너무 일반적이에요. 우리 강원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노출이 안 돼가지고 영어로 강의하려면 제가 너무 쥐가 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외국하고 교류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한강인은 한국어, 한강인은 영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인해야 되게 되네. 우리 저번에 제가 무역학과인데 너무 이게 그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왜? 교육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 기회가 주어지면 또 뭐합니까? 그 다음에 고용 기회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뭐 직업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집안이 뭐 망각하는 아니면 어떤 사람 아빠 찬스라는 그런 거 가지고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 사회적으로도 불공정하고 이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써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이렇게 인재가 없냐.
왜요? 자기 주변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자기 주변에 서클이냐? 자기 주변에 화견이 있냐? 지연이 있냐? 뭐 이런 것만 보니까 당연히 없죠. 더 넓게 보면 왜 없겠습니까? 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작했던 그 생산적 복지, 생산적 사회 안정화 이런 것들도 사실 그냥만 나눠주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어떻게든 이분들에게 다시 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또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재교육, 뭐 훈련 뭐 이런 것들도 해보자. 이런 것이 기본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녹색 성장도 우리가 그때 할 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환경 비용이 내재화가 안 된다는 거. 아까 제가 말했어요. 어떤 상품을 생산해내는데 좋은 상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빵을 만들고 아니 밀가루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뭐 집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한 기자재를 만들어요. 다 우리 인간에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만들 때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를 많이 갖다 쓰고 에너지를 갖다 쓰고 또 그러면서 뭐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여러 가지 폐기물이 막 나와요. 자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 뭐만 계산하면서 내가 투입하는 비용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상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 비교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 따지죠. 뭘 따뜨리냐 하면 사회적으로 이러한 생산활동을 통해서 부담시키는 그런 어떤 환경비용을 빼버리잖아요. 그게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경제의 환경 외부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부담을 세금으로 부과를 해줘야 된다는 세금으로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대신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필요한 뭐 쌀을 만들고 아니면 밀가루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이렇게 뭐 집을 짓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그동안 어떻게 하나요? 정부가 페널티를 매기죠. 소득세를 매기죠. 소득세를 줄여주잖아. 부자 감세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우리 인간에게 정말 좋은 경제 활동하는 것은 세금을 줄여주고 그 대신 여러 가지 환경 부가를 높이는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여서 전체적인 조세 수입은 똑같이 만들자. 그게 바로 녹색 세제 계획이에요. 그린텍스 리폼. 이것이 말은 참 좋은데 쉽잖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이런 게 포항에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되겠죠. 여러 가지 뭐 에너지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뭐 공해물질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세금이 많이 부과되면 그리고 그 기업도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고 그 지역 사회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해요. 현실적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문제. 그래서 독일이 좀 해본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 환경산업에 어떤 뭐 공적 투자를 많이 해요. 이런 것도 이제 환경산업이 미래의 첨단 산업이 자꾸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기후 온난화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경제도 또 활성화할 수 있다. 또 비슷하게 환경 관련 여러 인프라 뭐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공공 투자를 하게 되면 특히 경제 위기가 있을 때 하면 좋다. 이게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녹색 성장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녹색 성장을 그 2005년에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이펙 상공했던 2009년인데 그때 이명박 정부가 막 들어서면서 녹색 성장을 그 새로운 그 비전으로 발전 비전으로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대강 사업인 거예요. 토목공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사실 제가 만약에 거기 참여하는 어떤 참모했다면 저라면 그때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이렇게 했는데 제일 조그만 그 섬진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사실은 생태 환경의 변화를 봐가면서 해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공사업을 그때 경제도 나오면 경제 활성화도 하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너무 그 상황이 나빠가지고 그때 저 전남 전북 지사가 민주당 지사였어요. 그때 성원님 그분이 해달라고까지 했어요. 저한테 걱정을 좀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토목사업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됐고 국민적 반발도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환경성장도 사실은 비판을 하자면 이것도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 마치 그거인 것처럼 아니 최저임금만 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또 그러면서 또 이런 교육계라든가 고용 기회를 과연 더
높였을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너무 지역적인 데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결국 두 가지 다좀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판에 시간을 급하게 말하는데 그래도 우리 토론 시간은 있겠죠. 네. 간단히 그래도 좀 시간 주시면 하고 아니면 어쨌든 경쟁이 좀 너무 아프면 두 개 정도 있고 네.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강의 내용 중에 중간에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적인 평등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취지 말씀하셨는데 그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IMF 경제학자 설명가 대장이 네. 최근에 IMF 보고서로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메리칸 이카노미 리뷰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경제학자들도 무조건 성장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분배가 뒤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경 연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최근에 와서. 한 번 더.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썼더니 아주 지각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그런 호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